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담 후세인은 전쟁, 탄압, 그리고 전국 각지에 퍼진 감시 시스템을 통해 복종을 강요하며 이라크를 절대적인 통제해 다스렸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대규모 군사 작전이 개시되었고 교도소는 반대파들로 가득 찼으며 심지어 측근들까지 숙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권력은 폭력과 공포로 유지되며 그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처럼 기능했습니다. 광장에 세워진 동상부터 그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공식 방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은 지배력을 투사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개인 숭배는 충성심이 생존과 혼동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권위는 2003년 4월에 외국 군대가 바그다드로 진입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토 통제권은 사라졌고 권위의 상징물들은 카메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의 몰락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를 종말에 이르게 한 것은 그의 잔혹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자신감이었을까요? 총알 속의 유년 시절, 바그다드를 꿈꾸던 아버지 없는 아이. 사담 후세인은 티크리트의 먼지투성이 한 구석에서 1937년 4월에 세상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죽거나 사라졌고 그의 어머니는 다른 아이를 안고 홀로 남겨졌다. 그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갓 태어난 아이를 오빠의 가족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 아이는 다른 집에서 삼촌 카이라울라 툴파의 보살핌 아래 길러졌다. 삼촌은 민족주의 봉기에 참여한 후 군대에서 쫓겨난 무직 교사였다. 분위기는 거칠었다. 그 어린아이는 고함, 엄격한 명령, 그리고 반드시 물리쳐야 할 적들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 속에서 자랐다. 다정함이나 놀이의 공간은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재혼한 후 수년 뒤 그를 다시 찾았다. 아이는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강제로 그렇게 해야 했다. 그 새로운 환경에서 대우는 더욱 나빠졌다. 양아버지는 그에게 애정을 주지 않고 구타했으며 한 번 이상 그를 완전히 없애려고 시도했다. 사담은 여러 번 도망쳤고 매번 삼촌에게로 돌아갔다. 카이라울라의 존재는 지배적이 되었다. 그의 곁에서 그는 침묵하고 견디고 울지 않는 법을 배웠다. 10살 때 사담은 거의 그를 읽지 못했다. 그의 가족 환경은 가난했고 그의 공동체는 그를 불신했으며 선생님들은 그를 적대적인 소년으로 보았다. 그를 바그다드로 공부하러 보내라고 주장한 것은 그의 삼촌이었다. 그는 수도 남부의 초등학교에 그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그 이주는 그의 어머니와 양아버지와의 결정적인 단절을 의미했다. 바그다드에서 그 아이는 친척 집에서 지냈고 첫날부터 폐쇄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허리띠에 칼을 차고 다녔고 그것을 가지고 잠들었으며 누군가 그를 귀찮게 하면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선생님들은 모든 권위의 인물에 대한 그의 거부를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를 자주 벌했다. 사담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고 침묵을 지키고 모든 것을 듣는 법을 배웠다. 거리에서의 싸움은 끊임없었다. 누군가 그를 티크리트 출신이라고 비웃을 때마다 그는 주먹으로 맞섰다. 그 젊은이는 삼촌 카이라울라의 보호 아래 자랐는데 그는 수년간의 억압 후에 점차 공적인 활동을 재개하고 있었다. 내부 망명 상태에서 그는 하심 왕조, 특히 파이사릿의 국왕과 그의 영국 동맹국에 대한 깊은 증오를 계속 키웠다. 매일 밤 그는 배신, 항복, 퇴폐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들었다. 그는 통치자들의 얼굴을 자신이 겪었던 방치, 빈곤, 굴욕과 연관짓는 법을 배웠다. 그는 아직 용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름과 날짜를 외웠다. 카이라울라는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었으며 전체 연설을 암송했다. 사담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그가 모든 단어를 흡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성격은 더욱 경직되었다. 그는 나약함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애정 표현을 거부했고 학교 활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으며 다른 아이들과 노는 것보다 바그다드의 골목을 혼자 걷는 것을 선호했다. 폭력은 그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청소년기에 그는 여러 차례 학교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의 학업 성적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성적은 특출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항상 무표정한 얼굴과 고정된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그를 꾸짖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불복종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위협적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를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에게는 단 한 명의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역시 티크리트 출신의 젊은이였습니다. 그와 함께 점심을 나누고 드문드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멀리 떨어져 앉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민족주의 팸플릿을 읽었습니다. 그의 삼촌은 그에게 밑줄이 그어진 문구들이 있는 책들을 주었습니다. 그는 삼촌으로부터 이라크의 역사, 적들, 잃어버린 위대함에 대해 들었습니다. 사담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는 결코 아무것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동안 이라크는 끊임없는 긴장을 겪고 있었습니다. 군주제는 외국의 지원을 받아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바그다드에서는 음모와 반란에 대한 소문이 빈번했습니다. 카이랄라는 연락망을 움직이고 메시지를 보내고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사담은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아직 참여하지 않았지만 가까이에 머물렀습니다. 티크리트를 방문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뒤에 남겨둔 것을 상기했습니다. 즉, 방치로 얼룩진 어린 시절, 해체된 가족,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의 존재, 그리고 오직 폭력으로만 반응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안정된 구조는 날마다 더욱 강렬하게 반복되는 삼촌의 연설이었습니다. 그 폐쇄된 이념적 우주 안에서 사담은 소속감을 찾았습니다. 그는 지식이나 기술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교사들은 그가 규율이 있고 꾸준하며 항상 마감 기한을 지킨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결코 수업에 결석하거나 기한을 넘겨 과제를 제출하는 일이 없었으며 일부는 그를 젊은이의 몸에 갇힌 어른처럼 보인다고 묘사했습니다. 학업 말년이 되면서 그는 역사책과 군사인물들의 전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역에 대해 질문하고 오래된 지도를 찾았으며 그가 읽은 모든 것을 이해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의 기억력은 정확했으므로 연설 전체를 베껴 썼습니다. 그는 전체 문장을 기억하고 있었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것들을 낭송하며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들의 몸짓과 억양까지 흉내냈습니다. 그는 그저 또 다른 학생으로 보이려 하지 않고 지도자로서 자신을 투영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입학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성적이나 공식적인 지원이 부족했지만 삼촌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사담은 평소의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말을 적게 하고 엄격하게 의무를 수행하며 홀로 지냈지만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규범을 거부하고 교수들에게 도전했는데 학문적인 관심 때문이 아니라 충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배우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집에서는 몇 시간 동안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민족주의 연설을 베껴 쓴 후 거울 앞에서 혼자 암송했습니다. 하이라가 그를 자랑스럽게 그러나 점점 더 신중한 시선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는 조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정을 찾지도 관계를 맺지도 않았으며 어떤 의심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그는 무장투쟁 이야기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국에 맞섰던 지역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찾고 비밀 운동에 대한 기사를 오려냈으며 가장 자주 반복되는 구호를 암기했습니다. 그의 세계관은 엄격했습니다. 오직 동맹국 또는 배신자만이 존재했습니다. 군주제는 부패를 상징했고 그의 적들은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아직 그 서사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미 그 일부가 되기 위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리는 모든 선택, 읽는 모든 글, 모방하는 모든 몸짓은 그가 피할 수 없다고 믿는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은 그를 쉼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아버지의 실종, 새아버지의 거부, 환경의 엄격함, 삼촌의 흡수적인 헌신, 사회적 경멸, 그리고 끊임없는 폭력이 그에게 우회할 여지 없이 그 길을 그어 놓았습니다. 사춘기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의 모습은 바그다드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과묵한 성격과 티크리트 출신임을 이유로 그를 알아보았고,
다른 이들은 그가 민족주의자 집단과 가깝다는 이유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모임에 참석하고 연설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확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도 아직 그를 지도자로 보지는 않았지만 모두 그의 흔들림 없는 규율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공책을 들고 다녔고 같은 진지한 표정을 유지했으며 실제 나이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삼촌은 계속해서 그의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에게 인맥을 소개해주고 읽을 거리를 지정해주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담은 모든 임무를 조용한 시험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즉흥적인 행동을 허용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기억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는 아직 권력이나 구체적인 야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책이나 정당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배신, 위대함, 희생에 대한 강박적인 구절들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법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학문적인 소명 때문이 아니라 무력 사용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식이 없는 방, 밑줄이 그어진 책들, 적들에 대한 이야기, 선별된 신문들, 그리고 가끔씩 고향을 방문하는 것. 아버지 없는 아이는 전쟁 영웅들의 전기를 읽으며 답을 찾는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애정 어린 몸짓, 의심, 휴식의 여지는 없었으며 오직 그가 아직 이름 붙이지 않았지만 이미 피할 수 없다고 여겼던 운명으로 이끄는 차갑고 계산된 일련의 단계들만이 있었습니다. 63년 쿠데타, 사담은 그림자 속에서 등장한다. 1957년 초 아직 20살이 차에 되지 않은 사담은 전단지를 돌리고 폐쇄된 공간에서 혁명적인 사상을 논하는 지하 단체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바트당은 이라크에서 견고한 조직도, 미미한 군사적 존재감도, 안정적인 지도자도 거의 없이 겨우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카심 정권은 공산주의자들과의 관계를 끊었고 이는 바트 당원들이 그 공백을 메우고 도시 지역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삼촌 카이랄라의 보호에서 갓벗어난 사담은 길거리의 불안정함에 맞서 당의 규율 속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바그다드에서 그는 은밀한 주택에서 주간 회의를 조직하는 파우지 알카이시를 만났고 파우지는 그에게 선언문 다루는 법과 당의 정치적 수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위 간부들이 그의 젊음과 훈련 부족 때문에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지만 그의 꾸준한 복종, 내부 노선에 대한 완전한 동조, 그리고 망설임 없이 행동하는 능력은 그에게 운동 내에서 자리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곧 그는 문서와 전단지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임무를 받았고 이후에는 침투가 의심되는 세포들에 대한 감시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러한 진전으로 티크리트 출신의 젊은이는 더 결정적인 조치들이 논의되는 내부 보안 전용 공간에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뒤 1959년 첫 몇 달 동안 정치적 상황은 더욱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정부는 바트 당원들을 소외시켰고 이는 당의 일부 세력이 카심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조직하게 했습니다. 회의는 동맹 장교들과 도피 경로를 담당했던 우다이 야신과 같은 인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러 집에서 열렸습니다. 사담은 작전을 실행할 그룹의 일원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계획은 알-라시드 지역에서 국가 원수의 차량 행렬을 가로채고 전략적 지점에서 총격을 가한 다음 경호원들이 반응하기 전에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정해진 날 공격자들은 예정된 장소에 배치되어 차량이 나타나자 발포했습니다. 카심은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공격자 중 한 명은 총격전 중에 사살되었고 여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사담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골목을 가로지르고 옷을 갈아입고 친구의 집으로 피신하여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지지자 네트워크 덕분에 그는 먼저 티크리트로 그리고 북쪽으로 이동하여 시리아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 조용한 탈주는 그의 이름이 공식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당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그는 바트당 특사들의 영접을 받았고 그들은 그의 정착을 도왔으며 당 지도부의 테러 당시 그의 참여 세부 사항을 알렸습니다.
1960년대 중반 사담은 망명 생활을 하던 중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 카이로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다양한 아랍 국가 출신의 정치적 망명자들과 접촉하며 이념 토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말하기를 피했지만 시간 엄수 물류 업무를 맡으려는 의지, 그리고 신중한 행동 방식으로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그는 중요한 직책을 맡지 않았지만 모든 이들은 그가 카심 암살 시도에 직접 가담했음을 알고 있었고 이는 청년층 사이에서 그에게 어느 정도 명성을 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카이라 알라와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카이라 알라는 그에게 이라크의 내부 상황을 알리고 당과 가까운 인물들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정권이 박해를 강화하자 여러 망명 활동가들이 바트당이 강화된 시리아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사담은 돌아갈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이집트에 머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1963년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2월에 일련의 내부 음모 끝에 바트당은 일부 군부의 지원을 받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 이라크에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사담은 위조 서류를 가지고 귀국했고 즉시 새로운 보안기구에 편입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역할은 대중적으로는 여전히 신중했지만 정치범 수용소 재편에 핵심적이었습니다. 그는 신문에 참여하고 용의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시 기록을 재정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당은 이전에 적용되었던 것보다 더 체계적인 새로운 억압 기술을 개발했고 사담은 구금된 사람들의 진술에서 약점을 식별하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함다니와 알라니 같은 인물들과의 유대가 강화되었고 이는 그가 통제 시스템의 내부 구조에서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초기 성공에도 불구하고 당의 상황은 군사 파벌 간의 분열, 바트당 민간인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부처 장악을 위한 권력 다툼으로 인해 빠르게 악화되어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장관직을 맡지 않았던 사담은 이러한 분쟁들을 목격했고 성급한 동맹을 피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공산주의자들은 재조직하기 시작했고 민족주의 세력은 영향력을 되찾으려 했으며 1963년 11월에 군부가 바트당을 정부에서 축출하고 더 보수적인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사담은 검거 작전 중에 체포되어 바그다드의 한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몇 주 동안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그는 관련성 있는 자백을 이끌어내지 못한 신문을 받았지만 이는 그의 성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면회를 허락받지 못했고 다른 당원 구금자들과 함께 가혹한 환경에 놓였습니다. 1964년에 그는 동조하는 교도관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작전은 여전히 지하에서 활동하던 바트당의 작은 세포에 의해 조직되었습니다. 탈출한 사담은 안전가옥에 피신했고 당의 주요 지도자들과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때 그는 내부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침투 방법 개선을 제안하고 미래 숙청에 저항하기 위한 병행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같은 해에 그는 당의 지역 사무국에 편입되었지만 그의 대중적 존재감은 여전히 미미했습니다. 그는 연설을 하거나 집회에 참석하는 대신 신뢰할 수 있는 당원 명단을 조직하고 신규 모집 인원의 충성도를 평가하며 탄압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 업무에 전념했습니다. 약 1965년경 바트당의 지하 조직은 더욱 공고해졌다. 사담은 바그다드와 티크리트에서 여러 세포 조직의 작업을 조율하며 인쇄물 발송, 은밀한 회의, 감시 회피 업무를 감독했다. 그는 정치적 보호와 자원을 제공하는 카이랄라와 영구적인 연락을 유지했다. 그의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커져서 그는 시리아와의 통신 채널을 재편성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지명되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군부 내 일부 세력과의 미래 동맹 가능성에 대한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 기간 동안 그의 영향력은 눈에 띄는 직책을 맡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증가했으며 모든 내부 결정에서 권한을 얻었다. 1966년 초 단기 새로운 탄압의 물결에서 회복하려 할 때 사담은 은밀한 아파트에서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보안 시스템을 재편하고 신규 회원들에게 더 엄격한 심사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 회의에는 당의 핵심 인물들이 참석했으며 그들은 사담을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으로 보았다. 일부는 그를 너무 엄격하다고 여겼지만
내부 규율을 유지하는 그의 능력은 그를 필수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결국 권력 복귀를 위한 준비가 강화되면서 그의 이름은 아직 대중적인 얼굴이나 국가적인 인물은 아니었지만 당의 내부 보고서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자 속에 머물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맹을 평가하고 구조를 공고히 했으며 모든 징후는 때가 되면 그가 다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지만 그는 아직 무대 중앙을 차지할 인물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철의 대통령 총성 없이 어떻게 왕좌를 차지했는가? 바트당 구조가 1968년에 권력을 되찾았을 때 사담은 내부 기구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새 정권의 공식적인 얼굴은 아흐메드 하산 알바크르였습니다. 초기 몇 년 동안 정부의 대중적 이미지는 단합과 권위를 투영하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되었지만 실제 의사결정은 사담이 다른 속도를 강요하는 더 제한된 위원회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에 대한 세심한 통제와 당의 민간 및 군사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그는 각 구성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아직 정점에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공식 연설에서는 그의 이름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권력의 복도에서는 그의 존재를 무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매번의 재편성, 매번의 신중한 해고와 함께 그의 신뢰 네트워크는 카리스마를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 효율성, 그리고 의심의 완전한 부재를 우선시하는 논리를 통해 확장되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비공개 회의, 중복된 파일, 새로운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었습니다. 사담은 핵심 부처의 임명, 중간 계층 간부들의 교체, 빠르게 승진하는 젊은 간부들의 이념 교육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정치국은 집단 토론의 공간이기를 멈추고 이미 준비된 결정들이 파일, 보고서, 그리고 누구도 감히 질문할 수 없는 주장들과 함께 도착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알바크르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공식 행사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동안 사담은 혁명사령부 평의회에서 병렬 구조를 구축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권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서명은 임명, 법령, 내부 재편성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끄럽거나 과장된 몸짓 없이 그렇게 했지만 저항이 발생하기 전에 무효화하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73년에서 1976년 사이에 보안기관들은 조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국이 신설되고 정보기관들이 증식되었으며 공무원, 군인, 지역 지도자에 대한 정보를 교차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습니다. 사담은 이러한 각 변화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지방의 당 사무실에 대한 깜짝 방문은 흔한 관행이 되었습니다. 그의 예고 없는 존재는 지역 비서들을 당황하게 했고 그들은 답변의 실수, 망설임 또는 누락이 즉각적인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순회는 그의 권위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기구의 각 계층에서 규율 수준을 측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모습은 공식 언론에서 더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사진, 보도 자료는 그를 혁명적 가치의 옹호자, 지칠 줄 모르는 조직가, 단합의 설계자로 묘사했습니다. 무대 중앙으로의 전환은 급작스럽지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1977년경 내부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징후들은 이미 숨기기 어려웠다. 알바크르는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지휘를 맡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회의에 점점 더 불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의 성명서는 사담의 발언을 더 자주 인용하기 시작했고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는 그의 측근들에 의해 제출되었다. 평의회 회의에서 그가 회의를 주재하고 문서를 배포하며 의사 일정을 정했다. 다른 사람들의 연설은 짧고 거의 의례적이었던 반면 그는 몇 시간 동안 이어가며 지침을 제시하고 보고서를 검토하며 목소리를 높일 필요 없는 일정한 어조로 오류를 수정했다. 그의 방식은 즉흥적인 여지를 완전히 없앴다. 모든 발언은 데이터로 뒷받침되었고 모든 결정은 정확한 농어를 포함했으며 모든 조치는 미리 계획된 순서에 따랐다. 1979년 상반기 동안 속도가 빨라졌다. 알바크르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고 이는 사담의 움직임을 용이하게 했다. 그는 일련의 사적인 만남에서 알바크르에게 갈등이나 내부 분열 없는 질서 있는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당의 주요 기관들이 서명한 계획된 승계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문서들을 제시했고
그에게 연속성, 안정성, 그리고 역사적 인정을 확신시켰다. 압력은 은밀했지만 단호했다. 마침내 1979년 7월 4일 알바크르는 공식적으로 사임했다. 권력 이양식에서 사담은 침착하게 단합, 혁명 원칙에 대한 충성, 그리고 전임자의 유산을 찬양하는 연설을 했고 갈등을 언급하지 않고 약속도 하지 않으며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다. 그는 정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신중하게 준비된 환경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으로 선포되었다. 불과 몇 주 후 그의 부상에서 가장 강력한 책략 중 하나가 발생했다. 그해 7월 22일 당은 바그다드에서 특별회의를 소집했으며 주요 국가 및 지역 지도자들이 중앙지휘본부 회의실로 소환되었다. 카메라는 켜져 있었고 마이크는 배분되었으며 줄은 계층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사담은 이미 국가 원수로서 발언을 시작하며 내부 음모가 발각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름 목록을 꺼내 들었다. 그들 중 일부는 당에서 수십 년을 보낸 이들이었고 다른 일부는 최근에 승진한 이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반역, 외국 세력과의 접촉, 국가 안정을 위태롭게 한 죄로 고발했다. 그의 어조는 격앙되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는 참석자들을 마비시키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한 명씩 지목된 이들은 강제로 일어서야 했고 경비병들에게 호송되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나갔다. 그들 옆에 남은 이들은 박수를 쳐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몰랐다. 아무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문서를 문제 삼지 않았으며 아무도 추방된 이들을 다시 보지 못했다. 그 사건은 전과 후를 갈랐다. 그 영상들은 국영 텔레비전에 방영되었고 신중하게 편집되어 며칠 동안 반복되었다. 사담이 반역자들을 지목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며 누구도 감히 마주할 수 없는 강렬함으로 각 구성원을 바라보는 장면은 당의 집단 의식 속에 각인되었다. 그 이후로 숙청은 비밀이 아니게 되었고 공개적인 행위, 기록된 교훈이 되었다. 구성원들은 어떤 의심의 표시나 모호한 몸짓이라도 불충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았다. 회의는 토론의 장이기를 멈추고 확인의 행위가 되었으며 모든 발언은 이미 말해진 것을 강화해야 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담의 위상은 공식적인 기관을 넘어 확장되기 시작했다. 당위원회는 내부 운영을 재편성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의사결정 채널이 중앙 집권화되었고 절차가 정비되었으며 기관 커뮤니케이션 기준이 수정되었다. 공식 간행물은 메시지의 어떤 모호함도 피하면서 계층적 구조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시작했다. 잡지들은 혁명지휘위원회 보고서, 정치국 성명, 그리고 해외 대표단과의 회의를 우선시했다. 이것은 이미지 캠페인이 아니라 지도부 핵심을 국가기구 내에서 유일한 운영 주체로 공고히 하는 통합적인 조정이었다. 이후 몇 달 동안 감시는 더욱 엄격해졌다. 각 부처는 자신의 사무실에 직접 보고하는 당 대표들을 두었다. 효율성, 규율 및 이념적 태도에 대한 주간 보고서는 핵심 문서가 되었다. 공개 발언, 행정 행동 및 개인적 유대에 대한 데이터를 교차 확인하는 새로운 평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아무리 사소한 불일치라도 완전한 조사를 촉발할 수 있었다. 그러한 환경에서 회의는 모든 제스처가 리더십의 의지에 부합해야 하는 연극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사담은 직접 많은 회의에 참석하여 메모를 하고 방해 없이 경청한 다음 즉시 실행되는 정확한 지시를 내렸다. 아무도 그의 존재가 승인의 신호인지 조사 개시의 전조인지 알지 못했으며 그러한 모호함은 방법론의 일부였다. 1979년 말 당은 더 이상 이념적 간부들의 집단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임무를 향한 기계장치였다. 규율은 복종과 전략은 실행과 주도권은 충성심과 혼동되었다. 사담은 구조를 해체하거나 예외적인 법령을 강제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관찰하고 선별하고 이동시키고 교체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모든 움직임은 계산되었고 모든 제스처는 측정되었으며 모든 말은 발언되기 전에 평가되었다. 그렇게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혁명을 선언하지도 않고 헌법을 변경하지도 않은 채 그는 절대 권력의 왕좌에 앉았다. 끝없는 전쟁, 사담 후세인 대 호메이니의 이란. 바그다드 최고사령부는 몇 주 동안 지도, 수치, 그리고 위치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에서 이미 경쟁자가 없었던 사담 후세인은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슬람 혁명이 여전히 이란 정권의 전열을 어지럽히고 페르시아 군대에 대한 숙청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동부 국경은 약화되어 보였습니다. 이라크는 침공이 아니라 예방적 대응으로 제시된 공세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담의 스타일을 이미 지배하고 있던 권위주의적 제스처의 조절기는 공개 전쟁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군용 탱크, 보병, 그리고 포병이 샤트 알아랍강을 건너 이란 남부의 핵심 영토를 점령할 목적으로 분할선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신속하게 설계되었지만 징역은 몇 주 만에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형은 적대적이었고 기후는 숨 막혔으며 이란 군들은 매우 강도 높은 방역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군사 작전은 수년간 동원을 연장하도록 강요하는 전쟁의 수렁으로 변했습니다. 선전은 사담을 확고한 지도자로 보여주었지만 전선은 분열되었고 방어선은 계속해서 손바닥 뒤집듯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라크 국경 도시들은 강화되었고 저항의 참호로 변했습니다. 공세를 자신감 있게 시작했던 군 지휘부는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허가 없이 후퇴했다는 이유로 처형되었습니다. 사담은 내부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결정을 냉정하게 내렸습니다. 그는 민간인이 거주하는 시골 지역에 대한 화학 공격을 포함하여 전선의 여러 지점에서 비전통적인 무기 사용을 명령했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텔레비전에 반경되지 않았지만 외교관들과 국제기관들 사이에서 유포되었습니다.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어떤 관련성도 체계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갈등이 길어짐에 따라 바그다드는 서사를 재구성했습니다. 더 이상 국경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시아파 정권의 종교적 확장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사담은 테헤란의 성직자들의 광신주의에 맞서 세속적인 아랍 세계의 보호자로서 자신을 제시하는 담론을 구축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당화는 라디오와 인쇄 매체를 통해 매일 확산되는 공식 담화를 부추겼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 간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의심을 보인 장교들은 제거되었고 명령을 엄격하게 수행한 지휘관들은 즉각적인 승진을 받았습니다. 보안기구는 계속 기능했으며 이제 군대의 사기를 감시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험 없는 젊은이들 수천 명이 새로운 군인으로 모집되었고 기본적인 훈련은 즉각적인 전투에 초점을 맞춘 가속화된 훈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음 몇 년 동안 전선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죽음의 선으로 변했습니다. 이란 영토의 서부 지역은 중단 없이 폭격되었고 아야톨라 호메이니 정권은 수천 명의 10대들이 지뢰밭을 징역하도록 보내는 인간 파도로 대응했습니다. 바그다드는 긴급한 구매로 포탄 생산을 늘리고 공군력을 강화했습니다. 군사 지출은 예상 예산을 초과했고 장비를 가동하기 위해 대출과 특정 동맹에 의존했습니다. 사담은 카메라에 둘러싸인 채 군복을 입고 병원과 참호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이미지가 그를 대신했습니다. 국영 텔레비전은 끊임없이 군인들이 그의 이름을 환호하는 장면을 방송했고 후방에서는 의식 없는 장례식이 수없이 늘어났습니다. 1984년경 군 지휘부의 보고서는 되돌릴 수 없는 교착 상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콥터와 장갑차의 대규모 사용에도 불구하고 핵심 위치를 확보할 수 없었고 이란의 반격은 더욱 격렬해졌으며 민간인들은 더 심한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국경 도시들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국내 난민 수는 전례 없는 수치에 달했습니다. 외교 채널은 은밀하게 활성화되었지만 어느 쪽도 물러설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사담은 사적으로 이미 봉쇄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몇 년 동안 강제 징집은 가속화되었고 바트당의 통제 아래 지역 민병대 사용이 확대되었으며 교육 시스템은 새로운 세대에게 서사적 저항의 이야기로 교화시키기 위해 재구성되었고 언론 매체는 피로나 소모에 대한 어떤 언급도 생략했습니다. 1986년에 내부 보고서들은 전열에서 눈에 띄는 소모를 지적했으며 이는 산업 생산 수준의 급격한 감소를 동반했습니다. 외부에서 부과된 제재는 필수 자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사담은 불안정의 어떠한 징후도 무력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고
모호한 입장을 가진 공무원들은 공식적인 절차 없이 해임되었습니다. 중앙사무실은 전쟁 보도가 수정되어 방송되는 독점적인 서사를 추진했으며 이는 군사적 분위기의 음악과 신중하게 선택된 문구들을 동반했습니다. 리더십은 연속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보증인으로 제시되었지만 공식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군대 일부에서는 이미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공세가 방향을 잃었으며 전선이 점점 더 움직이지 않는 선이 되어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1988년 첫 몇 달 동안 상황은 지속 불가능했습니다. 사상자는 누적되었고 물류 비축량은 감소했으며 모든 수준에서 피로의 징후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담은 협상된 해결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그 발표는 철수가 아니라 국가의 주권을 공고히 하는 전술적 승리로 제시되었습니다. 공식 성명은 저항, 확고함, 그리고 당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유출을 막기 위해 군사구조가 재조직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제기구들은 양측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바그다드는 외부 평가를 허용하지 않았고 모든 관련 문서는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갈등은 의식이나 성대한 연설 없이 끝났습니다. 국가는 살아남았지만 다음 수십 년을 특징지을 대가를 치렀습니다. 전쟁을 국가기구에 대한 완전한 통제하에 있는 확신에 찬 지도자로 시작했던 사담은 이제 경험에 의해 단련된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그의 지휘 스타일은 비극 속에서 확고해졌고 군대에 대한 통제는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개인적인 연궁이나 명확한 승리를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인물에 대한 숭배를 강화했고 나라는 또 다른 더 대중적인 대결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막의 전리품, 쿠웨이트 침공과 약탈. 1990년 초 아랍 국가들에 대한 채무 제재가 끊이지 않고 국내 경제가 무익한 전쟁의 폐해로 고통받는 동안 사담 후세인은 배신과 음모라는 생각에 연설을 집중했습니다. 당의 고위 간부들과의 반복된 회의에서 그는 특정 걸프 세력들이 이라크의 경제적 안정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석유 분쟁이 아니라 은밀한 정치적 침략이었으며 그의 측근들은 이라크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조장했습니다. 그 몇 주 동안 쿠웨이트의 이름은 내부 보고서와 공개 연설에서 점점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정권의 서사는 쿠웨이트가 부당한 식민지 협정의 유산으로 이라크 국가 몸체에서 인위적으로 분리된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국경을 공유하는 유전에서 비밀리에 석유를 추출한 혐의로 지목된 쿠웨이트 군주국에 대한 기술적 비난이 더해졌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그 유정들이 고의적으로 고갈되고 있으며 그 행위는 실제적으로 경제적 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담은 그 주장을 이용하여 점점 더 위협적인 태도를 정당화했습니다. 아랍 기자들과의 회담에서 그는 자신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으며 그중 한 선언에서 이라크를 침략하는 자들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동시에 양국 정부 간의 외교 회담은 실패했고 중재 제안은 바그다드에 의해 시간 끌기 책략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담의 측근 기록에 따르면 그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공화국 수비대 부대들은 완전한 침묵 속에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전 발표는 없었으며 제한된 수의 지휘관들만이 최종 목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7월 마지막 며칠 동안 쿠웨이트 대표단과의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탱크 호송대는 이미 국경을 따라 전략적 지점에 정렬했습니다. 이 작전은 적군에게 반응할 여지를 주지 않는 정역전으로 구상되었습니다. 8월 2일 새벽 군대는 양국을 분리하는 선을 넘어 몇 시간 만에 작은 에미리트의 핵심 지점들을 장악했습니다. 쿠웨이트 방어군은 징역에 저항하지 못했고 왕실 가족은 사우디아라비아로 탈출했습니다. 정예는 수도의 거리가 이라크 군사 통제에 있었고 공공 건물의 깃발을 개양하는 군인들의 이미지는 즉각적인 지배의 증거로 이라크 국영 채널을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사담은 같은 날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쿠웨이트가 완전한 행정통합과 바그다드의 법률에 따라 이라크에 편입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방 작전으로 제시된 그 작전은 모든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동반했습니다. 정부 청사, 은행, 창고, 정유시설은 특수부대에 의해 점령되었고 동시에 선전기구는
이라크가 정당 방위를 위해 행동했다는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 활성화되었습니다. 공식 성명은 그 행동이 쿠웨이트 엘리트가 저지른 수십 년간의 도발과 경제적 약탈에 대한 반응이라고 주장했으며, 국영 텔레비전은 통일을 축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민들의 영상을 방영했지만 외부 소식통은 그 장면들의 진위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내부에서는 서사가 만장일치였고 점령은 주권 행위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사담은 어떤 철수 방안도 고려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입장은 빠르게 강경해졌고 가장 가까운 장관들은 동기화된 연설로 그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여러 아랍 포럼에서 이라크는 자국의 개입을 민족주의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인 대의의 일부로 옹호했으며, 비판에도 불구하고 바그다드 정권은 양보 없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국제연합군의 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워싱턴의 주도의 30개 이상의 국가가 쿠웨이트 해방이라는 선언된 목표에 동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병력이 배치되었고 이라크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봉쇄가 시행되었으며, 동시에 사담은 자신의 수사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아랍 민족의 의지와 외세의 이해관계 사이의 갈등이라고 주장했고, 연설에서 상황을 식민주의에 대한 고대의 저항과 비교하며 점령된 에미리트에서의 그의 존재를 정당화할 영웅적인 유사점을 찾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라크가 어떤 종류의 압력에도 저항할 수 있다고 공식 담론이 주장했습니다. 지도자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리고 국가 통합의 이미지가 강화되었으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쿠웨이트 통합의 정당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서는 봉쇄로 인한 제한이 필수품 공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족 현상이 명백해지기 시작했지만, 검열은 그러한 부족이 언론에 반영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배적인 서사는 계속해서 국가적 존엄성과 국제적 침략에 저항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담은 외교적 포위를 뚫기 위한 시도로 비동맹 국가 대표들과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또한 지역 단결을 호소하는 서한을 아랍 지도자들에게 보냈지만 그러한 노력 중 어느 것도 연합군의 입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에서는 외국군이 계속 집결하고 있었고 바그다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반대파에 대한 체포가 강화되었고 어떠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공식 연설이 강경해졌으며 국가기구는 내려진 결정의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마감 기한은 성과 없이 지나갔고 사담은 양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점령은 계속되었고 점령된 영토에서 이라크의 존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군사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선전은 쿠웨이트 사람들이 부패한 군주제의 통제에서 해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적인 비난 성명에 대해 그는 위선과 이중잣대라는 비난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이라크는 지배적인 이익에 맞서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있었습니다. 정권의 논리는 스스로를 닫아버렸습니다. 철수는 고려되지 않았고 바그다드 외부에서 내려진 어떤 결정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담은 어떤 양보도 돌이킬 수 없는 굴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강화했고 그렇게 모든 행위자들이 제 위치에 자리 잡은 채 긴장된 대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라크 수도에서는 민방위 훈련이 지시되었고 가능한 대치 상황에 대비한 연설이 준비되었습니다. 지도자는 변화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그의 내부 서클에서는 전략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궁궐에 도착하는 보고서는 낙관적인 어조를 유지했지만 고립의 징후는 명백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에게 쿠웨이트의 통제는 단순한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상징적인 단언이었습니다. 그는 아랍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자이자 굴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처벌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된 지도자로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한 입장은 몇 시간 만에 시작되어 곧 급진적인 결말에 직면할 점령의 마지막 단계를 장식했습니다. 불의 폭풍, 걸프전, 그리고 바그다드의 굴욕. 1991년 1월 17일 새벽 바그다드 상공은 태양이 아닌 순항 미사일의 섬광으로 밝혀졌다. 이 미사일들은 수평선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와 조용히 펜타곤이 선정한 구조물의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명중했다. 사막의 폭풍 작전은 늦은 지상 공세나 막판 협상을 계속 기다리던 이라크 고위 사령부에 어떠한 가시적인 사전 통보 없이 시작되었다.
대신 첫 순간부터 지휘 체계를 와해시키고 수도의 전력을 차단하며 정권의 방어 능력을 무너뜨리려는 체계적이고 계산적이며 치명적인 공중작전이 펼쳐졌다. 지하 벙커에서 사담 후세인과 그의 장군들은 연쇄적으로 울려 퍼지는 폭발음을 들었고,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기 전에 바그다드의 넓은 지역은 전력이 끊겼다. 서방의 전쟁 기술 배치는 압도적이었다. 불과 48시간 만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위성과 실시간 전자 감시를 통해 유도된 2,000호회 이상의 공습을 감행했다. 작전 초기부터 괴멸된 이라크 공군은 활주로가 무용지물이 되기 전에 겨우 일부 항공기를 이륙시킬 수 있었다. 사담은 질서 있는 철수나 공군 부대의 재배치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많은 항공기가 이륙도 못 해보고 지상에서 파괴되었다. 한편 미국 정보팀은 이라크 군사 조직 내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통신을 가로채고 신호를 해독하며 저항의 맥박에 따라 목표물을 조정했다. 기술적 우위는 너무나 분명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라크 대공 방어가 발사체가 명중한 후에야 비로소 이를 감지할 정도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격은 정유소, 라디오 방송국, 전략적 교량, 지휘센터, 탄약고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단순히 이라크의 군사기구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지도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담을 그의 군대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라크 지도자는 항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첫 며칠 동안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가장 가까운 측근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은 곳에 은신하며 침묵을 지켰다. 텔레비전 방송이 일부 지역에서 복구되었을 때에야 그는 잠시 녹화된 영상에 다시 나타나 차분하게 침략자들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심리적 영향은 명백했다. 그의 많은 장교들은 지휘 계통과의 연락을 잃었고, 명령은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도착하지 않았으며 사단 간의 조율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슈워츠코프 장군과 그의 팀은 지상 침공이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공중 단계를 최대한 연장했다. 한 달 이상 동안 연합군은 이라크 물류에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다른 인프라 외에도 1,500개 이상의 군사 목표물을 무자비하게 폭격했다. 연료 비축량 통신센터, 수리 작업장, 심지어 탄약 벙커까지 잔해로 변했다. 이는 지상 작전이 시작되면 사담의 군대가 실제적인 기동 가능성을 상실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파괴의 속도는 바그다드의 공포, 단절, 그리고 체념의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사이렌은 끊임없이 울렸지만 주민들은 대피해야 할지 일상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더 이상 명확하게 알 수 없었고, 물 공급은 불규칙해졌으며 병원들은 붕괴하기 시작했고 시장은 텅 비었다. 그동안 국방부 분석가들은 사담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의 지휘 능력을 파괴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논의했습니다. 그 답은 결코 만장일치가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그를 직접 공격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대신 그의 보안망과 정권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지휘 센터들을 겨냥했습니다. 쿠웨이트에 주둔한 이라크군은 후방과 단절되어 고립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보급선은 끊겼고 통신은 방해받았으며 중앙지휘부는 일관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많은 병사들이 지상 공세가 시작되기 전에 탈영하거나 항복했습니다. 내부 서클에서는 침묵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피로와 당혹감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사담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어온 보고서들은 걸러지거나 축소되거나 단순히 전선의 실제 악화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연합군이 폭격 이상으로 징역하지 않거나 어떤 국제적 압력이 전면적인 침공을 막을 것이라는 희망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상군 첫 부대가 2월에 국경을 넘었을 때 더 이상 실수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작 100시간 만에 연합군은 쿠웨이트의 이라크군 부대 대부분을 파괴하고 영토를 되찾았으며 남은 군대의 철수를 강요했습니다. 불에 탄 호송대, 버려진 탱크, 혼란에 빠진 병사들의 이미지가 전 세계 스크린을 가로질렀습니다. 비록 정권은 유지되었지만 그 존속은 연합군의 공식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은 방어체계가 무력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를 점령하거나 지휘를 변경하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주민들은 파괴를 직접 목격했지만 국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발사체들은 장애물 없이 하늘을 가로질렀으며 지역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군대는 저항 없이 제압되었습니다. 사담의 이미지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의 권력에 대한 인식은 사라졌습니다. 갈등의 영향은 보이는 구조물만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수도의 일상적인 조직도 해체시켰습니다. 거리는 공격의 흔적으로 얼룩졌고 서비스는 중단되었으며 주정부 사무실은 넓은 지역에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공식적인 관리 부재 속에서 주민들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상의 붕괴는 명백했지만 리더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서는 제도적 대응에 최소한의 징후조차 없이 전반적인 버려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권력기구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사담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외부에서 측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보고서는 그를 더 편집증적으로, 다른 보고서는 더 단호하게 묘사했지만 사실 그는 몇 주 동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녹음된 메시지나 서면 성명만 보냈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더욱 줄어들었고 그의 움직임은 불규칙해졌으며 통제에 대한 그의 강박은 심화되었습니다. 직접적인 허가 없이는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었고 어떤 반역의 소문이라도 보복을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때 아랍 세계의 힘을 대표했던 도시는 이제 폭격당한 건물과 좌절한 주민들로 인해 암흑 속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쿠웨이트를 해방하기 위한 작전으로 시작된 것은 이라크가 현대에 건국된 이래 겪은 가장 큰 굴욕으로 변했고 강요된 침묵도 이후의 연설도 봉합할 수 없는 열린 상처가 되었습니다. 포위된 독재자, 처벌 굶주림 그리고 내부 배신. 외국 군대 철수 후 사담은 지도부의 변화 없이 통제권을 되찾았다. 군대는 결속력을 잃었고 국가기구는 분열된 형태로 작동했으며 주요 도로에는 폭격의 흔적이 여전히 눈에 띄었다. 권력을 지탱하던 구조는 교체되거나 수정되지 않았으며 정권의 수장은 태도의 변화 없이 다시 나타났다. 그 순간부터 보복으로 특징 지어지는 시기가 시작되었고 개혁이나 개방적인 제스처를 위한 여지는 없었다. 어떤 화해 시도도 처음부터 배제되었으며 그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재확립의 방법으로서의 전면적인 탄압, 시아파 인구가 봉기를 시작했던 남부 지방에서는 군대가 체계적인 공세로 대응했다. 반란의 조짐을 보인 도시들은 무차별적으로 포위되고 폭격당했다. 바스라에서는 전차들이 여러 구역 전체에 발포했고 군대는 도주하려는 사람들을 체포했다. 모스크는 점령당했고 성직자들은 체포되었으며 선동가로 지목된 젊은이들은 즉결 처형되었다. 연간실은 시신들을 수용하기에 부족했고 지방당국은 실제 수치를 은폐하라는 정확한 지시를 받았다. 카르발라나 나자프와 같은 곳에서는 파괴가 성지들을 포함했지만 그것조차 바그다드에서 파견된 장군들을 막지 못했다. 탄압은 반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질 때까지 수주 동안 지속되었다. 동시에 유엔이 부과한 제재는 경제를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대외 무역은 봉쇄되었고 수입은 제한되었으며 금융 시스템은 고립되었다. 디나르는 수개월 만에 폭락했고 평균 임금은 기본적인 필요의 작은 부분조차 충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의약품 공급은 불안정해졌고 약국들은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빈 용기만 팔았다. 이전에는 쉽게 치료되던 질병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남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임시 방편을 마련했다. 바그다드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는 아동 영양실조가 흔해졌지만 어떤 채널도 이를 보여줄 수 없었다. 고통의 이미지는 검열되었고 부족함에 대한 어떤 언급도 반역으로 처벌받았다. 주민들이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동안 정권은 눈에 띄는 멈춤 없이 통제를 강화했다. 감시는 거리, 사무실, 주택까지 확대되었으며 정보가 아니라 적극적인 복종을 추구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흠없는 충성을 보여주어야 했다. 이동은 제한되었고 전화는 감시되었으며 이웃 간의 만남은 의심의 그림자 아래 짧은 대화로 축소되었다. 국가원수의 모습은 강요된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대중 앞에서 말해지거나 행해지는 모든 것의 의무적인 핵심으로서 모든 제도적 행동을 지배했다.
말들은 강조 없이 반복되었고 공식 행사들은 정해진 각본을 따랐으며 아주 작은 망설임이라도 결과를 초래하기에 충분했다. 패배는 정권을 약화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정권을 더욱 폐쇄적이고 강박적이며 여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을 지탱하려는 결의를 다지게 만들었다. 인도주의 위기를 완화하려는 국제적인 시도들은 정권의 경직성으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석유 식량 프로그램은 엄격한 조건에 승인되었지만 그 실행은 중앙 권력의 사무실에서 통제되었습니다. 배급은 선별적이었습니다. 충성 지역은 더 많은 물품을 받았고 의심스러운 지역은 줄어든 배급량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자금의 일부는 지도부가 통제하는 계좌로 유용되었습니다. 석유는 물품과 교환되었지만 호의와도 교환되었습니다. 비밀상업 네트워크와 대통령 가족과 가까운 중개인들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했습니다. 배급센터의 줄이 길어지는 동안 사담의 아들들은 불법 수입품으로 개인 파티를 열었습니다. 독재자의 모습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국제적인 고립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건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공개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는 장교들과 관리들에게 둘러싸여 나타났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이미 시스템의 안정성을 신뢰하지 않았고 충성심은 취약해졌습니다. 사적으로 일부 내부 인사들은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지만 눈에 띄는 균열은 없었습니다. 사담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모호한 의심으로 체포된 고위 공무원들의 사례는 증가했습니다. 일부는 재판 없이 처형되었고 다른 일부는 비밀 감옥으로 보내졌으며 심지어 그의 확대 가족 구성원들도 그들의 안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는 대통령의 사위이자 군산업 복합체의 주요 인물이었던 후세인 카멜의 사례였습니다. 1995년에 그는 동생과 함께 요르단으로 도피했고 둘 다 숨겨진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히며 국제기구와 협력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고 사담은 여러 날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가 마침내 반응했을 때 그는 모호한 전략으로 그렇게 했는데 공개적으로는 배신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척하며 탈주자들은 원한다면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몇 달 후 카멜 형제가 약속을 믿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들 부족 구성원들이 조직한 매복 공격으로 살해되었고 메시지는 명확해졌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배신이라 할지라도 결코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군구조 내부의 긴장도 커졌습니다. 80년대의 핵심적이었던 일부 장군들은 해임되거나 강등되었고 신뢰는 더 이상 공로가 아닌 복종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젊은 인물들이 승진되었는데 많은 이들이 실제 경험은 없었지만 정보기관의 수장들과 가족적 또는 개인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략적 결정은 효율성이 아닌 정치적 통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보안기관에 종속되었고 지휘 계통은 분열되었으며 가장 유능한 부대들은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바그다드 근처에 배치되었습니다. 북부의 상황도 덜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쿠르드 지역은 전쟁 후 비행 금지 구역의 보호를 받으며 사실상의 자치권을 획득했고 중앙당국은 그 지배를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공백은 지역 정당뿐만 아니라 외부 세력에 의해서도 이용되었고 사담은 고립으로 대응했습니다. 쿠르드족은 공식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고 모든 의사소통 시도는 비공식 특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의 분열은 심화되었지만 연설에서는 국가 통합이 보장된다고 반복되었습니다. 영토 통제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지배받는 지역에 대한 통제는 더욱 억압적이 되었습니다. 감시 조치는 끊임없이 증가했습니다. 민감한 지역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내부 통제 기록이 확장되었으며 민간 및 군사 행동을 감독하는 사무실에 새로운 기능이 할당되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계층적 필터를 거쳤고 지역적 이니셔티브는 중앙명령의 기계적인 실행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권력기구는 더 이상 위임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오직 관찰하고 제재할 뿐이었습니다. 경제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담은 보안 지출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궁전, 피난처, 감시 시스템 건설은 계속되었습니다. 바그다드에는 새로운 행정본부가 세워졌는데 대부분 비어있거나 명확한 기능이 없었습니다.
사막에는 스파이나 드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개인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구금 단지가 확장되었고 새로운 신문 방법이 고안되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정부 사무실과 장교들의 숙소에서 숨겨진 카메라가 사용되었다고 지적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편집증은 제도적이었고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스템은 그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는 두려움 때문에 유지되었습니다. 외교적 측면에서 정권은 외국 정부 및 기업과의 은밀한 접촉을 통해 고립을 깨려 했습니다. 일부 무역 대표단이 비밀리에 바그다드를 방문했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지지를 대가로 미래의 석유 계약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재는 여전히 유효했고 이러한 노력은 국제적 이미지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지역 정상회담에서 이라크의 존재는 상징적이었고 과거의 역사적 동맹국들은 거리를 두었으며 공식적인 서사는 음모, 침투한 적들, 내부의 배신자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배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점점 커지는 고립을 역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바그다드가 무너지다. 최후의 침공 그리고 완전한 몰락. 최초의 기갑 부대들은 완전히 어두운 밤에 쿠웨이트에서 국경을 넘었고 정찰 차량과 헬리콥터의 호위를 받으며 몇 분마다 지형을 비추었습니다. 탱크가 일으킨 먼지는 시야를 방해했지만 징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그다드로 향하는 길을 따라 미군은 흩어진 장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불타는 유정 몇 군데, 임시 방어 진지, 그리고 부정확한 포격이었습니다. 초기 저항은 불균등했고 때로는 저항이 없었으며 때로는 맹렬하고 국지적이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방어자들이 상반된 명령과 붕괴된 지휘 체계로 인해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대들이 전진하면서 장기적인 전투 없이 중간 도시들을 통과했습니다. 이라크군은 직접적인 접촉 전에 해산하거나 후퇴했고 정권의 방어 전략은 명백한 결함을 보였습니다. 공화국 수비대는 핵심 지역에 주둔했지만 국가 영토에 대한 일관된 방어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공습은 주요 기반 시설을 손상시켜 군사지휘부의 병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진입하는 길목에는 마찰 지점이 있었고 참회 주둔한 부대들과 짧지만 강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방어라기보다는 징역을 늦추려는 필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바그다드 외곽에서는 소규모 부대들이 다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다리는 점령되기 전에 파괴되었고 다른 다리는 폭발 실패나 갑작스러운 항복으로 온전하게 남았습니다. 도시 진입은 지휘 및 통신센터에 대한 정밀 폭격에 의해 선행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수도는 통제된 폭발의 메아리로 진동했고 밤에는 유도 미사일의 섬광으로 밝아졌으며 도심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간 교통이 없는 거리는 허술하게 무장한 민병대원들에 의해 순찰되었고 질서는 예고 없이 붕괴되었습니다. 바그다드로의 지상 침투는 재래식 전투로 선행되지 않았습니다. 정찰부대는 직접적인 저항 없이 외곽 지역에 침투했고 기갑부대는 도로 교차로, 정부기관 및 정권의 주거 단지와 같은 핵심 위치를 점령했습니다. 권력의 가장 상징적인 지역에서는 방어가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렸고 검문소는 텅 비었으며 군복은 보도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고 보안 사무실은 공격받기 전에 약탈당했습니다. 지휘체계는 몇 시간 만에 증발했습니다. 주거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커튼 뒤에 가만히 있거나 내다보는 것을 피했습니다. 도시는 단계적으로 해체되었고 조직적인 대응의 징후는 없었습니다. 관리들이 철수하자마자 첫 약탈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서는 군중의 손에 넘어갔고 정부 부처는 불타고 병원들은 붕괴되었습니다. 특정 지점에서는 주민들이 손에 닿는 것으로 임시 바리케이드를 세웠는데 이는 누구와 맞서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물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리는 버려진 소지품과 불에 탄 공식 문서의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공식 채널의 신호는 예고 없이 끊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출된 이미지는 이미 녹화된 메시지였고 아무도 공공담론의 통제를 막기 위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질서는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나지 않은 채 동네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전력망은 작동을 멈췄고 개인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받는 일부 호텔만이 떠나지 못한 외국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외교 공관들은 빠르게 문을 닫았고 은행들은 현금을 찾는 무리들에 의해 침입당했습니다. 내부 교통, 통신, 그리고 모든 형태의 행정활동은 조정 없이 마비되었습니다. 7일 미만의 기간 안에 바그다드는 활발하고 가시적인 수도로서의 기능을 멈췄습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사담의 퇴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북쪽으로 향하는 호송대에서 보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새벽에 이륙한 지하 터널이나 헬리콥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눈에 띄는 짓이 없이 공공 영역에서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의 동상은 국제 방송사들을 위해 장면을 녹화하는 카메라 앞에서 임시 도구로 쓰러졌고, 바트당 사무실은 이웃들에게 약탈당했으며 공식 사진들은 벽에서 사라졌고, 수십 년 동안 모든 구석에 걸려있던 최고 지도자의 초상화는 가치 없는 잔해가 되었습니다. 정부 청사 복도들은 텅 비었고, 지하실에서는 파쇄된 문서, 아직 불타고 있는 파일, 먼지로 덮인 녹음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관저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걸려있는 옷, 온전한 식기, 아무도 받지 않는 전화를 계속해서 받는 전화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영장은 잔해로 가득했고 정원사도 감시도 없이 정원은 태양 아래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견고한 기계처럼 작동했던 권력기구는 조직적인 내부 저항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붕괴되었습니다. 도시 통제 장치는 증발했습니다. 민간 보안군은 직위를 떠났고 무기들은 버려지거나 즉석 시장에서 재판매되었으며 일부 경찰서는 약탈자들의 창고로 바뀌었습니다. 교도소는 경비원 없이 수백 명의 일반 수감자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무장갱단은 전체 구역을 순찰하기 시작했지만 눈에 띄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가구, 돌무더기 또는 버려진 차량으로 검문소를 설치하며 자체 보호 세포를 조직했습니다. 가정폭력이 증가했고 병원은 감당할 수 없었으며 구급차는 자신들의 규칙을 부과하는 무장단체들에게 징발되었습니다. 바그다드 점령은 대결이 아니라 소멸이었습니다. 정권의 부대들은 설명 없이 철수했고 건물들은 누군가가 점령하기 전에 텅 비었으며 중앙사무실은 명령을 내리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도시 방어도 관리도 없이 내부에서부터 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센터들은 사전 통보 없이 문을 닫았고 대학들은 약탈에 노출되었으며 공공기록물들은 저항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물관과 도서관에는 더 이상 직원이 없었고 도난당하지 않은 것들은 결국 파괴되었습니다. 한편 미군은 주요 진입로의 진지를 구축했지만 이웃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혼란에 개입하지 않았고 핵심 지역을 순찰하며 검문소를 설치하고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제도적 붕괴를 지켜보았습니다. 수도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목소리도 지시도 연속성의 징후도 없었고 아무도 아무것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은 예고 없이 붕괴되었고 남은 것은 정지된 도시, 자신과 단절된 그리고 노출된 것을 떠맡을 수 있는 권한 없는 도시였습니다. 마지막 죄수, 우리 병사들 그리고 마지막 침묵 사이. 몇 달 동안 사담 후세인의 행방으로 이어지는 흔적들은 끝없는 사막, 공포로 봉쇄된 마을, 그리고 가장 충성스러운 경호원들만이 아는 통로들 사이로 희미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발견되었을 때 그는 호화로운 벽이나 공식적인 군사 보호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빈 오두막 옆에 있는 시멘트 슬래브를 들어 올려야 들어갈 수 있는 땅 속에 파인 구멍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은신처로 들어가려면 케이블, 먼지, 그리고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몸을 숙여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나라를 이끌었던 그 남자는 저항 없이 혼란스러워하며 얼굴의 절반을 덮은 수염을 하고 붙잡혔습니다. 연설도 위협도 없었고 과거로 가득 찬 멍한 눈빛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체포 후 그는 일반 교도소나 즉각적인 사법센터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의 감금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구역에 수용되었습니다. 군사 기준으로는 넓은 감방이었고 간단한 매트리스, 금속 의자, 그리고 밤낮으로 켜져 있는 램프가 있었습니다. 장식 없는 벽들은 어떠한 주의 분산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전 국가 원수는 감시 아래 홀로 식사했고 감정적인 유대감이나 공유된 습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교체되는 소수의 미군 병사들에 의해 감독되었습니다. 거리는 명령이었지만
끊임없는 일상은 부과된 장벽을 점차 허물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났고 배급된 물과 비누 한 양동이로 몸을 씻고 허용된 공간 안에서 원을 그리며 걸었습니다. 때로는 그에게 코란 한 권을 주기도 했고 다른 때에는 글을 쓸 종이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메모는 회수되기 전에 검토되었고 많은 메모는 전달되었는지 또는 보관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조는 항상 중립적이었고 요구도 애원도 없었으며 감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카메라는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고 마이크는 모든 소리를 수집했으며 외부와의 모든 접촉은 여러 필터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를 교대로 경비하던 병사들은 젊었고 그들 중 다수는 역사적 또는 정치적 인물과의 이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모든 병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그를 다른 구금자와 같이 대했고 다른 일부는 긴장했지만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결코 폭행당하거나 공격받지 않았지만 어떠한 특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복도 가시적인 혐의도 공식적인 지위도 없는 직접 구금 아래의 죄수였습니다. 감방은 깨끗하게 유지되었고 에어컨은 중단 없이 작동했으며 음식은 간단했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낮 동안 침묵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죄수들과 교류하거나 할당된 공간 밖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환기구 틈새로 외부 세계의 신호를 찾으려는 듯 바라보았고 다른 때에는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으며 그 침묵은 의료검진이 오거나 보안 프로토콜이 업데이트될 때만 깨졌습니다. 구금자의 몸짓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직되고 경계심을 보였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의 자세는 익숙함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가 구금된 장소는 일반적인 교도소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기지 내에 설치되었고 이중벽과 지속적인 순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인가된 인력은 제한적이었고 모든 접근에는 여러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최소한의 소지품인 옷 한 벌, 담요 한 장, 손잡이 없는 칫솔 한 개도 매일 집계되었습니다. 오류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가 병사들과 나눈 모든 대화는 짧고 절제되었으며 물리적 측면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묻거나 종이를 요청하거나 날씨에 대해 언급했지만 결코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감시가 강화되었고 불은 계속 켜져 있었으며 발정이 소리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혼자 나지막이 아랍어 구절을 반복했는데 그 구절은 항상 이해되는 것은 아니었고 때로는 종교적인 시를 읊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서적 악화에 분명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후회를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변함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유지했으며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천천히 식사했고 경비 교대가 그의 하루의 리듬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노련한 병사들은 그가 환경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인적인 품위를 유지하는 습관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머리를 빗고 옷을 정교하게 접었으며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피했습니다. 감시병들의 끊임없는 시선 아래에서도 그는 꼿꼿한 자세와 단호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단계가 통제 불능임을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삶은 방 하나, 정해진 시간, 그리고 그의 권력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시선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의 처우에 대한 결정은 소수의 고위 지휘관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감금 조건, 행동 보고서, 보안 조치가 주기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목표는 처벌하거나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고 공개 성명을 발표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예방 구금 상태의 피구금자였지만 실제로는 정밀하게 관리되는 침묵 속에 갇힌 상징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병사들은 교대되었고 환경은 약간 조정되었지만 감금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한때 강경하게 통치하며 연단 언론 군대를 지배했던 인물은 이제 창문 없는 방 안에서 원을 그리며 걸었는데 그곳에서 시간은 연설이나 결정이 아니라 식판, 감시, 순찰, 아무도 읽지 않는 문구로 가득 찬 공책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에게 남은 것은 명령도, 무기도, 추종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심판 사이에 매달려 있는 갇힌 존재였습니다. 마지막 날 12월 30일 아직 새벽 시간이었다. 사담 후세인을 태운 장갑차가 카디미아 단지 내 하나의 콘크리트 블록 앞에 멈춰 섰다. 그곳에서 사복을 입은 이라크 정부 요원들이 구금 통제권을 인수하고 법적 명령을 담당관에게 전달했으며 담당관은 서류를 검토한 후 군의 진입을 허용했다. 다른 하나의 방에서는 지정된 증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한 명의 판사, 법의학 의사들, 그리고 법무부 관리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은 절차의 각 단계를 증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근처 하나의 방에서는 3명의 복면을 쓴 남자들이 지정된 임무를 가지고 얼굴을 드러내거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기다리고 있었다. 사담은 하나의 좁은 통로를 따라 하나의 시멘트 받침대 위에 설치된 하나의 나무 발판까지 인도되었다. 그 발판의 중앙에는 하나의 직사각형 덧문이 있었고 옆에는 하나의 금속 사다리가, 왼쪽에는 하나의 난간이 장치를 지지하고 있었다. 2명의 경비원이 그의 팔을 잡고 위로 올렸고 다른 한 명은 밧줄을 준비했다. 사형수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저항 없이 앞을 똑바로 응시하며 올라갔다. 제자리에 놓이자 복면을 쓴 사람 중 한 명이 그의 목 주위에 하나의 올가미를 조였고 다른 한 명은 즉각적인 추락을 확실히 하기 위해 길이를 확인했다. 그리고 한 명의 관리가 그의 이름과 사법당국이 서명한 사형 집행 조서를 큰 소리로 읽었다. 그 후 의사가 다가와 맥박을 재고 활력 징후를 확인한 다음 계속 진행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위치에 섰다. 담당자가 강철 레버를 돌리자 덧문이 열렸고 시신은 갑자기 떨어졌다. 밧줄은 즉시 팽팽해졌고 움직임은 없었다. 의사가 보조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얼굴을 관찰하고 임상 검사를 실시하여 활력 징후가 완전히 없음을 확인했다. 그 확인서와 함께 하나의 팀이 밧줄을 풀고 시신을 하나의 금속 들것에 올려 하나의 흰 천으로 덮었다. 그리고 시신을 같은 통로를 통해 부검실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법의학자들은 샘플을 채취하고 공식 사진을 기록하며 기술적인 용어로 사인을 작성하고 사망 시각을 정확히 기록했다. 그런 다음 각 책임자의 의무적인 서명으로 조서를 마감했다. 밖에서는 하나의 호송대가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2대의 차량이 입구로 다가왔고 시신은 지체 없이 그중 한 대에 실렸으며 한 명의 부처 관계자가 뒷좌석에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 호송대는 여러 개의 신원 및 경로 확인 검문소를 통과하며 중단 없이 전진하여 미리 합의된 지점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부족 대표자들이 엄격한 감독해 시신을 인계받았고 공식 영수증에 서명했으며 부과된 조건을 수락했다. 매장은 즉각적이고 비밀리에 의식 없이 이루어져야 했다. 하나의 격리된 공간에 감시해 묘를 파고 하나의 관은 눈에 띄는 표식 없이 안치되었으며 연설이나 언론, 외부 접근 없이 소수의 증인만이 매장을 지켜보았다. 이와 동시에 정부 사무실에서는 인계부터 매장까지의 절차에 대한 시간, 순서별 상세 보고서가 작성되어 내무부에 기밀로 보관되었다. 사형 집행에 사용된 구조물은 해체되었고 부품들은 식별 없이 하나의 창고로 옮겨졌으며 방은 폐쇄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흔적들은 신선한 시멘트와 페인트로 덮여 그 구역은 봉인되고 공식 명령에 따라 접근이 금지되었다. 그날 지역 언론은 짧은 성명으로 공식 확인을 발표했고 저품질에 유출된 이미지들이 무단으로 유포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제한적인 반응이 나왔고 추모나 광범위한 발표 없이 짧은 외교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라크 내에서는 일부 도시에서 자발적인 축하 행사가 있었고 다른 도시에서는 침묵이 우세했으며 구정권에 대한 잔존하는 동정심이 있는 지역에서는 소요 사태를 우려하여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국내 언론 기관들은 다음 날부터 프로그램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학교와 관공서는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했으며 당국은 새로운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기록 보관소에서는 완전한 기록이 담긴 폴더가 날짜와 기밀 코드로 봉인되었고 외부 열람이 불가능한 제한된 보관 상태에 놓였습니다. 녹음 자료는 국가정보기관에 통제해 놓였고 사용된 밧줄은 파괴되었으며 올가미 문은 영구적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페인트 칠되고 폐쇄되었으며 이를 기억할 만한 명판이나 표시는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모순된 이야기들이 유포되었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했고 국제 포럼에서 질문을 받으면 대변인들은 동일한 공식을 반복했습니다. 절차는 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종결되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처형은 수십 년 동안 이라크를 형성했던 폭력의 한 주기의 종식을 알렸습니다. 그것은 그의 명령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위한 정의로 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고 그가 남긴 고통의 흔적을 지우지도 못했습니다. 그 죽음은 결코 끔찍하지 않았고 빠르고 통제되었습니다. 그 피해 설계는 힘을 가장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그가 수천 가구와 불가능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가했던 것에 비하면 짧은 결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범죄의 규모와 균형을 이루지 못했고 테러의 무게를 짊어졌던 사람들에게 평온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전쟁, 기아, 억압의 세월로 인해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무너진 독재자의 이미지는 갈라진 나라의 역사를 끝내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